동아시아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자 가와타 야스나리. 어디까지 읽었나? 자, 야스나리 설국, 일본의 소설가, 24년 이지의 무희 등등 자연과 인간의 운명이 유한한 동양생 가와타 야스나리는 1899년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의사였으나 가와타는 2살이 되던 1901년에 사망했다. 이후에 2살 되던 때에 어머니와 함께 외가에서 살았으나 어머니가 이던 해에 사망하면서 조부모의 손에 성장했다. 불행한 가족선은 계속 이어져서 할머니와 눈을 개했다. 이 모든 일이 10살도 되지 않은 채의 시점에서 경험한 일들이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 성적은 우수해서 중학교에 수석으로 입학. 그러다가 15살 해던 해에 할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자 다시 외가의 먼 처적에게 맡겨졌고 중학교 시절부터 기숙사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가와타는 중학교 2학년 때 작가가 되겠다는 생각을 품고 1916년에 개이한 신보에 단편을 투고한다. 우리나라로 치면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나이. 1917년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도쿄로 상경해서 사촌집에서 얹혀 살면서 고등학교에 다녔다. 성적이 우수했던 가와타는 1920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래서 동경제국대학교 영문과, 하지만 이름에 국문과로 전과해서 이렇게 책을 쓰게 됐다네요. 1968년 10월에 일본인이자 동아시아인으로는 처음으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극강의 아름다움이란 이런 것이다. 소설의 유명한 첫 문장을 보자. 극경의 긴 터널 어져나오자 눈의 고장이었다. 밤의 밑바닥이 하얘졌다. 신호수에서 기차가 멈췄었다. 왠지 동화 송나라에 입장하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은가? 짧은 문장이지만 짙은 서정성의 의학에 덧입혀진 신비함마저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문장이다. 주인공 시마무라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한 채 여행을 하며 살고 있다. 우연히 마주쳤던 매혹적인 게이샤 고마코를 만나러 그는 아름다운 설국의 온천 마을에 도착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순수하고 아름다운 여인 요코를 만난다. 시마무라는 사랑에 열정적인 이 두 여인에게 호감을 느끼지만 두 사람 모두에게 깊이 빠져들지 못하고 사랑에 방관적인 모습을 보인다. 소설에서는 이 사람이 만나게 된 마을 자체도 주인공이다. 작가는 마을이 아름다운 그리고 자연으로부터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뿜어낸다. 작품을 읽어나면 한 작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연결고리가 약하다. 그러나 이 소설은 인물의 등장 그리고 사건보다도 풍경의 아름다움에 심취할 수 있도록 전개된다. 1001번이 첫 동아시아 수상자라는 영예, 1960년대는 미서의 대륙도 소강세제 이르고 제3기가 부상하는 시기였다. 전범국가였던 일본도 국력을 버려서 세계 무대에서 조금씩 얼굴을 보이고 있을 때이기도 하다. 아시아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1913년도 인도의 시인 라벤드라나드 타고르 이후에 한 명도 없었다. 가와타는 타고르 이후에 55년 만에 수상한 아시아 작가였다. 자연과 인간의 운명이 지닌 유한한 아름다움을 우수 어린 해화적인 언어로 묘사했다. 이 문장 중에서 첫 번째 문장은 작품의 문학적인 요소에 대한 이유이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동서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했다. 어쨌든 가와타가 수상함으로써 할리우드 입장에서는 노벨문학상의 권리의 지지인 지역 성별 인종적인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원칙이 잘 지켜졌다고 증명할 수가 있다. 인류의 삶에 새로운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소설. 사실 노벨문학상은 정치적인 상이며 시대정신이 반영된 상이다. 1960년대 일본의 세계 정세가 바뀐다. 끊임없이 대립하던 미국과 소련이 쿠바 사태로 충돌 직전까지 왔으나 같이 망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생기자 강경대치보다는 공존을 모색하려도 하던 시점이다. 세계 최강 국가들의 군사적인 충돌이 사실상 없을 거라는 확신 속에서 인간의 새로운 욕망이 드러나게 된다. 아울러 현재 차갑고 건조한 도시적인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이
읽는다면 따뜻하게 느낄 설국의 묘한 설정은 잠시나마 도시를 벗어나 자연 속에 파묻히고 싶은 현대인의 마음을 10분 대변해준다. 결국 자연 속에 거하는 인간의 삶이야말로 진정한 삶이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듯하다. 그 다음에 끝까지 공산주의를 비판했던 알렉산드르 솔제니치는 이반디니 소비치의 하루, 솔제니치는 러시아의 소설가다. 스탈린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강제노동소에서 10년 가까이 수상됐어. 경을 바탕으로 1960년 이반디니 소비치의 하루를 썼다. 이후에 안병동 연옥 속에서 등등 수용소 군도 갇힌 데서 해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썼군요. 이반 데니소비치. 알렉산드르 솔제니치는 1928년 소비에트 키슬로보드스크에서 태어났다. 그는 태어난 해에 공교롭게도 1차 세계대전이 종료되는 해 그는 로스토브 대학에서 물리수학을 전공했고 모스크바에 있는 역사, 철학, 문학 전문학교의 통신과정을 이수하기도 했다. 이후에 소련군에서 복무하던 중대위 시절에 제2차 세계대전에 참가했으며 독일이 패망한 직후에 1945년 6월에 육군 소령으로 진급했다. 종전 후에도 군에 남았던 그는 1945년 스탈린에 대한 의심을 담은 편지를 친구에게 보냈다가 사상물선으로 같은 해 11월에 투옥되어서 10년 동안의 수용소 생활을 했다. 추방당해도 비판을 멈추지 않는 작가. 솔제니치는 스탈린 시대만을 비판한 게 아니었다. 당시의 폐쇄적인 관료주의 등이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체제를 비판하면서 정부와 정부를 지정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강한 비판을 받았다. 이런 사상을 의심하는 소련 정부는 그의 작품 전체에 대해서 국내 출간을 금지했다. 당시 냉전 시대의 소련 제재를 비판한 작품은 당연히 서방의 환영을 받았고 따라서 그의 작품은 국외에서 출간될 수가 있었다. 이런 체제 비판적인 자세로 인해서 결국에 69년 11월 작가 동명에서 제명되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러한 솔제니치의 처질과는 자세는 1970년에 노벨문학상을 받는 결정적인 이유로 작용했다. 당시 세계의 분위기를 본다면 솔제니치의 수상 이유는 작품의 우수성에도 있겠지만 정치적 이유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군요. 수용소 경험이 있었기에 더욱 사실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작품. 노벨문학상 수상자들의 작품을 읽다 보면 작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별된 경우가 자주 있다. 아니 에르노처럼 아예 경험한 내용만을 작품화한 작가도 있고 해밍웨이처럼 직접 경험 없이 쓴 작품은 좋은 작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작가도 있다. 엘브리데 옐리네크처럼 자전적인 소설을 쓴 작가도 있다.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또 솔제니치의 억울하게 거쳤던 10년간의 수용소 경험 덕분에 수감자들의 삶이 더 사실적으로 묘사되고 더 큰 울림을 줄 수가 있었다. 주인공 이반 데니소비치는 수용소에 소감되어 있다. 이들은 철저하게 감시당하며 자유를 누릴 수가 없었다. 아비 교환 같은 수용소에서 단하에 낙은 먹는 시간뿐이다. 먹는 건 그래도 됐네요. 그래서 아울러 몇시 몇분 몇 초 단위로 돌아가는 현대 현실. 공산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적인 메시지. 소비에트 연극 출신의 노벨문학상 수상자는 모두 3명이다. 이 중에 1933년에 먼저 수상했던 알렉세예비치 본인은 러시아 혁명에 반대하면서 프랑스로 망명했다. 이후에 그는 고국에 돌아가지 못했다. 다음에는 닥터 집합으로 유명한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인데 러시아를 비판했던 이유로 1955년 노벨문학상 수상 직후 본국 여러 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결국 국내 여론성을 견디지 못한 그런 노벨문학상을 반납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12년 후에 솔제니치니 수상한다. 그는 체제 비판으로 수용소 생활도 했고 이후에 계속해서 소련을 위반해서 탄압받는 작가였다. 1969년에 작가동맹에서 제명이 됐는데 이듬해 1970년에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결정되었으니 그의 작품은 세계에 대한 격려이자 공산주의 체제의 비판에 대한 서방의 감사 표시 성격도 있었다고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수용소를 벗어난 현대는 갈등의 천국이 아닌가?
설레니친의 수상이 1970년도였으니 이제 50년이 조금 더 지났다. 그동안 공산주의를 대표하는 소련은 해체됐으며 그 다음에 순이었던 중국도 공산주의 시스템을 스스로 포기했다. 적절히 자원주의를 받아들여서 먹고 살 길을 마련한 것이다. 이제 이념을 앞세워서 경쟁하는 세계가 아니다. 우리는 이념 갈등 대신에 부의 갈등을 겪고 있다.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갈등. 작가가 묘사한 수용소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빼앗았던 전체주의 시대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공산주의를 미치광이 병이라고 불렀던 솔제니친이 현재 세계를 봤다면 어떤 말을 했을까? 노벨문학상 수상 작품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면 대개 문제는 제기하나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신만의 전차를 몰아야 했던 패트릭 화이트, 전차를 모으는 기수들, 패트릭 화이트, 오스트리아, 행복의 계곡, 죽은 자, 산자, 전철 폭풍 등등 문학계의 새로운 대륙을 소개하는 패트릭 화이트는 1912년 런던에서 태어났다. 그가 태어난 지 6개월이 됐을 때 그의 가족은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로 이주했다. 화이트는 어린 시절부터 전식으로 몸이 좋지 않아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는 게 쉽지 않았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또래보다도 조숙했던 화이트는 자신에게 주어진 혼자만의 시간에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때 이미 성인 수준의 글을 쓸 수가 있었다고 한다. 화이트는 10대가 되어서 다시 영국으로 들어와서 학교에 다녔는데 이때 경험이 좋지 않았는지 이 기간을 4년 징역형이라고 말했다. 화이트는 1930년에 영국에 머물면서 프랑스와 독일 문학을 공부했다. 작가로서 성장할 수 있다는 배경에는 남과 다른 특징도 있었지만 재정적인 안정이 됐기에 또 가능했다. 화이트 본인은 대중에게 노출되기를 그리웠으며 수상자로 결정된 1973년에 노벨문학상 시상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다만 상급으로 자신의 이름을 내건 상을 만들어 대중적인 관심을 갖지 못한 작가를 찾아서 지원했다. 그는 1990년 사망할 때까지 활발하게 창작 활동을 했고 평생 머물렀던 센티니얼 파크 내의 자택은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서 현재까지 많은 예술가와 소수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달리는 전차라는 방향이 중요하다. 1961년에 출간된 화이트 대표작 전차를 모르는 기수들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삶은 모두 비극적이다. 작가는 기독교의 불의를 다루고 보통 사람의 범죄성을 다루고 계급을 다루며 마지막으로 인종을 다룬다. 메리헤어 모르데카이, 히멜바르그 등등 여인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한다. 메리헤어는 외모와 성격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다.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헤어는 늘 사람을 그리워한다. 부모가 돌아가고 가정부를 고용하는데 가정부조차 그녀를 무시하기 일쑤다. 남한테 단 한 번도 피해를 입히지 않았지만 존재 자체만으로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 살아간다. 모르데카이 히멜파루프는 유대인으로 독일에서 교수까지 지냈지만 전쟁 중에서 아우슈비츠에 끌려간 경험이 있다. 전쟁 후에 유럽으로 돌아가기를 포기하고 오스트레일리아에 정착하기로 마음먹는다. 그래서 사망한다. 엘브더브는 원주민으로 어린 시절에 백인 목사에 입양되고 목사와 여동생은 그에게 훌륭한 교육을 제공하지만 목사에게 성추행 행동했다는 사실을 여동생이 알게 되어서 떠난다. 미호의 힘을 파르프와 같은 공장에서 일하면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다. 루스 조이나는 가난한 집안에서 많은 자녀를 낳고 키우는 여성이다. 그녀는 가난하다는 이유로 무시당하지만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선을 베풀며 살려고 노력한다. 소설은 사회적인 약자와 소수자들에 대한 편견을 지닌 사회의 무자비하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고발하며 이 작품은 하나의 큰 축을 중심으로 4가지 작은 주제로 이루어져 있다. 작품은 결론조차 비극적이다. 기대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 사회적인 약자와 소수자들의 현실을 문학으로 고발한 작가. 1913년에 드디어 새로운 대륙에서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등장했는데 오스트레일리아는 큰 대륙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유럽 중심의 역사와 문화에서 변명으로 취급이 되었다. 노벨문학상. 영국에서 태어났고 전쟁에 참여하기도 했으며 미국에서 작품 활동도 하고 66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는 문제들.
작가의 작품이 출간된 지 60년이 지났고 과거에 비교하면 좀 더 평등이 이루어진 세상인 듯 하지만은 우리나라만으로 1960년대라면 지금 같은 글을 쓰는 것조차 어려웠을 것이다. 자유. 지금보다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다. GDP도 올라가고 자유평등, 민주주의, 인권, 여성 인권, 성소수에 대한 생각 등등을 정리를 해야 한다.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빠기 논쟁을 계속 이어가면서 그 보수층을 끌어들여서 편을 걸으려고 한다.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다문화 가족과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편견이 심각한 수준이다. 페트리 화이트. 잠시 멈춰서 뒤를 바라봐. 그래요. 공감할 수 있는 우화로 현실 비판.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100년의 고독이라. 그는 사실적으로 보도할 수 있는 문제들을 전통 이야기와 에서 화려한 현실 비판했다. 했네요.